적어도 200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은 이 식물의 씨앗을 빻아왔습니다. 이 선홍초의 씨앗은 4대 향신료의 하나인 검은색 커민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 속에 이 향신료를 넣어 먹습니다. 이것은 고속 촬영으로 40초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9일에 걸쳐 진딧물이 선홍초 꽃에게 해를 주는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좀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꽃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선홍초과의 한 꽃입니다. 크게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입니다. 유럽에서 3, 4월의 물가에서 핍니다. 이 꽃을 수정시키러 오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자기를 해치러 오는 것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몸에는 노란색과 검은색 줄을 띄어 마치 말벌처럼 보이게 한 파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그리스어로 무엇을 빠를 때 내는 소리인 스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루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름으로는 꽃등에라고 합니다. 무엇을 빤다는 걸까요? 젖병일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젖병이랄까요? 이 꽃등에들은 초봄에 자기가 낳은 유충들이 진딧물을 잘 찾을 수 있는 어린 식물싹에다 놓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딧물의 번식은 봄에 식물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꽃등의 어린이들이 진딧물 잡는 방법을 배우는 2가지 학습 내용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진딧물을 조용히 기다릴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지기를 가지고 서서히 접근할 것. 접촉이 끝났으면 더듬이를 이용해 그것이 정말 진딧물인지 확인할 것. 다음 머리 근처에 있는 분비샘으로부터 풀을 내서 자기를 진딧물에 붙일 것. 그리고 턱으로 찢고 다음에는 스르륵 파먹어 들어가라. 아니, 발부터는 안 된다고요. 자, 그 이유를 알려주죠. 둘째, 많은 진딧물을 동시에 잡는 적극적인 방법. 더듬이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진딧물이 많은 곳으로 돌진해 갈 것. 여러분의 옆구리에 있는 복부의 분비샘은 조금만 건드려도 풀이 나오므로 진딧물을 풀로 덮고 꼼짝 못하게 할 것. 그 결과 이미 풀에 달라붙어 버린 진딧물은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는 차례로 하나씩 파먹기만 하면 됩니다. 빈 껍질은 생물 분해성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생명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물 생명체를 만들면서 자신이 동물계에서 원하는 희생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양 지치처럼 말입니다. 이 식물의 프랑스어 이름은 이것이 땀을 나게 하기 때문에 땀의 아버지란 뜻의 아랍어 아브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기관지염에 좋으며 샐러드나 스프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줄기나 꽃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으나 요즘에는 약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마치 인기를 만회하려는 듯이 식물을 먹는 자를 또 먹는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기서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식물성 동물을 먹는 육식성 동물을 만들다 보니 식물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육식성 동물을 먹는 또 다른 육식성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오키나와의 일본군들이 그랬듯이 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 미쟁이 땅거미 굴 같은 많은 함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세! 이거 실패했군요. 경탄할 만한 것은 거미가 흙과 줄로서 엮어 만들고 실로 경첩까지 만들어서 다룬 바로 이 뚜껑입니다. 문 좀요. 고마워요. 악마 같은 놈들의 이 같은 발명에 맞서 생명은 어떠한 악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명은 브라키니우스 크레피탕스라는 방귀 풍뎅이를 만들었답니다. 이 풍뎅이는 공격 시 뱃속에 2군데 들어있는 내용물을 혼합해서 항문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 방귀는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키논과 터지는 소리가 나게 하는 효소로 만든 혼합물입니다. 느린 동작 부탁합니다. 숨이 막히고 구역질이 나는 이 거미는 덤빌 생각을 못하는군요. 한마디로 다른 것을 먹는 자를 또 먹게 되는 자를 만들고 다른 것을 먹었던 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만든 끝에 끝까지 오게 된 생명은 결국 인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런 생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걸 다 먹게 해야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최고의 두뇌를 갖게 해주어야지. 그러면 그 좋은 머리로 나 대신 많은 발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인데 이제부터 할 얘기는 조금 더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랍니다. 이곳은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노르모크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섬입니다. 쿠크 선장이 이 섬을 발견한 1774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섬이었습니다. 길이 8km, 폭 5km의 섬 전체가 거의 절벽으로 이루어졌고 언뜻 보아서는 전나무만 잔뜩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쿡 선장은 저 나무로 돛대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바람을 피해서 배를 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큰일은 절벽뿐만 아니라 암초들이 있어서 카누를 타고서만 그 섬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나무들은 전나무가 아니라
항상 온화하고 습기 있는 기후에 적응된 침엽수였습니다. 침엽수는 단단하지만 늙어가면서 구멍이 생기고 마디가 많은 남양 삼나무 종류들이었죠. 물론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무같이 생긴 고사리들과 새와 곤충들이 가득하고 조그마한 포유동물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열대의 스위스인 셈이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육지는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 작은 섬에서 뭘 하겠습니까? 생각해낸 것은 고작 이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곳을 사형수들의 감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곳으로 죄수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말로만 형무소이지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섬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그들의 묘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수이거나 미장이 같은 사람은 은수저 하나를 훔쳤다는 죄로 또는 2파운드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은 이 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게 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도 악질인 간수 하나를 12명의 죄수들이 다리를 놓고 있던 중 곡괭이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시체를 다리 속에 숨기고 계속해서 그 위로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돌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시체가 이 다리 속에 있다고들 합니다. 12명의 죄수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라고 묘지 밖 바닷가에 묻히게 됐습니다. 바르니 디피라는 한 사형수는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아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믿었습니다. 그는 구멍이 난 큰 남양 삼나무 속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뒤 바람에 쓰러져 바르니 디피 역시 발견돼서 교수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1856년 이 형무소는 폐지됐습니다. 그 후 그 유명한 바운티 섬의 폭도들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던 페트케인 섬으로부터 100명의 그 후예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무척 신앙심이 깊었던 이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기억을 지우기 위해 마치 대성당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2km나 되는 길에 남양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1942년 미국인들은 이 섬에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2km나 되는 아까운 이 남양 삼나무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곳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이곳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우유도 얻고 고기도 얻으려고 이곳에 암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착했던 것 외에 사람이나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2차 대전 후는 아무것도 이주해 올 수 없었습니다. 다만 1500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노르포크 섬을 생태학적으로 종합해보면 약간의 자연훼손이 있기는 해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섬보다는 훨씬 적은 섬이 여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식물들도 노르포크 섬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1830년 이 섬을 사냥 보호지구로 정하고 군인들이 토끼 한 쌍을 갖다 놓았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으므로 섬 안에서 번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말하자면 토끼 수용소인 셈이죠. 토끼는 특히 초식동물입니다. 토끼는 고사리 같은 독이 있는 풀은 먹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잘 먹습니다. 토끼가 홍당무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뿌리를 갉아먹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토끼는 땅굴을 파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토끼는 땅굴 파기에 좋도록 유연한 몸과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제 식물로만 가득 찬 이곳에서 토끼들만이 잘 자랄 것이라 믿었습니다. 토끼들을 잡아먹을 동물들이 없으니 이 토끼들은 몽땅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생명은 자기가 만들어준 토끼를 보고 아이고 이놈들은 많이 먹고 새끼도 많이 나니 포식하는 놈이 필요하겠군. 그것도 보통 놈이 아닌 걸로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우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지대공 공격을 가할 만한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맹수는 새매의 사촌인 참매입니다. 몸의 길이는 50 내지 62cm, 날개폭은 1m 20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먹이를 쫓을 때 거의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숲에서도 잘 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꼬리는 방향을 잡는 키처럼 사용되며 혼자서나 혹은 암수 한 쌍이 400헥타르의 삼림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답니다. 3kg 이하의 날짐승이나 토끼를 포함한 들짐승은 쉽게 해치우는데 토끼로 봐서는 힘든 스포츠가 되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토끼가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생명은 수백 년 동안 이 남태평양 복판 노르포 군도의 이 섬 안에는 조그마한 포유동물도 사람도 토끼도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참매 같은 포식자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섬을 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은 알아서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토끼를 풀어놓은 이 작은 섬의 경우 생명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토끼들은 불어났고 땅굴들을 파놓고 풀을 먹어치웠으므로 흙은 바람과 비에 쏠렸고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은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50년이) 흐른 후 우리 촬영팀이 토끼들만의 수용소인 이 섬에 갔었을 때 생명은 인간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섬에서의 가장 뚜렷한 주인이 됐음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식물사회학적이라 할 수 있는 멋진 드라마가 펼쳐지겠습니다. 주인공은 롤스로이스를 즐겨 타시는 사장님이고 그 밖에 아리따운 민들레, 데이꽃, 토끼풀들입니다. 이 사장님은 롤스로이스 같은 인류 잔디밭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잔디밭을 가꿔보고 싶은 성미 급한 사장님은 잔디에 관한 모든 것이란 책을 대강 훑어봅니다. 최소한 제1장에 적혀있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그러면 잔디는 자라게 됩니다. 잔디는 단연생초로서 풀을 베어주면 베어줄수록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장님은 일을 보러 회사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맨 먼저 데이지가 도단하게 됩니다. 롤리엄, 잔디의 친구인 데이지는 친구가 좀 자란 후 풀깎기 기계로 베어진다고 해도 항상 다정하게 지냅니다. 데이지는 잎이 땅에 달라붙는 근생염을 가진 식물에 속합니다.
잔디는 무지하고 고집세게 그 자리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라틴어 학명으로 항상 되돌아오는 미인이란 뜻의 벨리스 페레니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롤리엄 잔디와 함께 온화한 기후에 사는 친구 토끼풀들입니다. 간에 좋고 통풍성 관절염, 비만, 동맥경화증, 방광결석 등에 좋다는 민들레, 진짜 약국인 셈인 학명 타락사컴 오피시날. 약국이 개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민들레꽃도 아침이면 열고 저녁이면 닫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무리들 속에는 종종 실비어도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꽃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그야 예쁜 데다가 엉뚱하게도 온화한 기후에서는 가을까지도 꽃이 피어있기 때문이죠. 사장님은 훑어봤던 책에서 잔디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부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잔디를 밟아주고 나면 그 위에 줄어나는 플랭타조 마조르라는 큰 질거니가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큰 질거니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서 잘 자랄 뿐 아니라 둥근 잎을 갖고 있어 데이지꽃과 혼동되지는 않습니다. 초원의 오솔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질경이의 사촌격인 이 질경이는 잎이 창끝 모양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처럼 길쭉한 잎을 가진 질경이도 쓸모는 있습니다. 이 질경이의 잎을 화상이나 벌에 쏘인 데 붙이면 좋고 눈이 피로할 때 안약으로도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둥그런 잎이건 뾰족한 잎을 가졌건 모든 질경이들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들판에도 줄기를 뻗는 토끼풀이 등장합니다. 단단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 뻗어가는 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토끼풀은 위로 뻗는 대신 땅 옆으로 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줄기 여기저기서 잎과 꽃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토끼풀은 얼뜻 봐서 창끝 같은 잎을 가진 질갱이처럼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는 장소에 나는 사촌격인 들토끼풀과 구별이 됩니다. 그 밖에 플리고넘 아비큘라레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엽기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새들은 이 엽기의 열매를 무척 좋아합니다. 또한 종기나 화상의 찜질용으로도 이용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풀들이 자라나오게 되자 사장님께서는 긴급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긴급 대책이래야 전보다 더 많이 발로 밟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뿌리를 무시한 채 풀의 이 부분만을 잘라냅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이곳에 실례도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쐐기풀이 또 돋아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줌은 질소나 마찬가지니까요. 혹은 질산염과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쐐기풀은 소나 인간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쐐기풀은 또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쐐기풀을 따다 하루쯤 놓아두었다가 수프를 끓여 먹기도 하고 샐러드를 해서도 먹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의 사장님의 얼굴 좀 보시죠. 다행히도 사장님은 필요한 곡괭이를 갖고 있군요. 큰 쐐기풀은 덩굴을 뻗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2cm 밑에 있는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또다시 솟아나오니까요. 드디어 사장님께서는 편안하게 되돌아가시는군요.
곧바로 잔디씨를 다시 뿌릴 시간은 없었지만 최소한 잡초는 뽑아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맺은 땅에 잘나는 괭이밥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괭이밥의 잎들은 비바람이 칠 때면 꼿꼿이 서고 해가 다시 나오면 다시 내려앉기 때문에 괭이밥은 폭풍우를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김을 맺은 땅이나 묵혀둔 땅에 나타나는 또 다른 침입자는 냉입니다. 열매 모양이 옛날 목동들이 사용하던 가죽 주머니 같다고 해서 목동의 주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김을 매놓은 이 사장님의 땅에 또 다른 침입자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네시오 빌기리스라고 불리우는 개쑥갓입니다. 열매 전체가 백발머리 같아서 그리스인들은 청춘을 맞은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갈아놓은 땅에 개 양귀비가 생겨난 것을 본 사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질 건 뻔합니다. 개 양귀비들은 옛날엔 갈아놓은 밭에서 밀과 함께 자라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초제들 때문에 밀밭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여름에는 두 서너 번만 안아봐도 김을 언제 매주었느냐 하는 듯이 땅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번에는 사장님께서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가는군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방치해둔 땅에 만나는 잡초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르테미지아 빌가리스라고 부르는 쓴쑥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이름은 이 식물이 생리통을 가라앉히고 불감증을 치료한다고 여겨져 왔기에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리스 여신 아르미테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시르시엄 아르벤서로 불리는 들엉겅키 혹은 상스러운 엉겅키라고도 합니다. 상스럽다지만 사실은 국학과의 좋은 가문 출신이랍니다. 이 길가의 백꽃은 한 개의 꽃이 아니라 같은 줄기에 난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 중에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이미 기록한 바 있는 사코리엄 안티비스라는 야생 풀상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상치들이지만 곱슬곱슬한 상치, 꽃상치들의 조상이 됩니다. 자연적인 초원이나 해가 나지 않고 내버려둔 곳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도키스 카로타라는 야생 당근은 재배하는 당근과 비교했을 때 뿌리가 막대기처럼 생겼고 질기고 맛도 향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재배 당근과 마찬가지로 시력을 좋게 하는 프로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의 사장께서 그 유명하다는 여성 식물학자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바로 아내인 만큼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식물의 습성을 말해주다 지친 아내는 화가 난 황소처럼 불러봤더니 결국 이리 와 봐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해발 2,000m의 바로 이 초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이른 여름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 4시. 풀숲이 축축하긴 했지만 주위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풀이 풍성한 이곳은 살찐 암소들의 낙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암소들,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덕분에 이 초원도 사랑으로 맺어진 많은 식물들로 풍요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엽기본 꼴이에요. 아주 번식을 잘하는 식물로 뿌리와 줄기 속에는 탄닌이 들어있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르니카라고 합니다. 아르니카 전기는 버터를 녹일 때 기포를 줄인다거나 염증으로 인한 부기도 가라앉힙니다. 이건 초롱꽃인데? 여보, 초롱꽃 아세요? 당신 혼자서 문제 내고 혼자 대답하라고. 초롱꽃은요, 야산 풀밭에 흔히 나는 식물로 야생 초롱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라스티움 알피넘이라는 산점나도 나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닐라 난이고요. 작은 난꽃들이 모여서 된 둥근 꽃인데 정말 바닐라 냄새가 나죠. 그리고 풀밭 가장자리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이것은 야생 당근의 사촌인 큰 어술이에요. 약국에서는 글쎄 이것을 액기스를 내가지고 흥분제라고 판대요. 이 초원 곳곳엔 당신의 잔디 레이그레스 룰리온 페레스가 보이는군요. 하지만은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풀 속에 섞여 있어서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초원은 식물들의 세상이죠. 이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태양의 도움과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기 몸의 것을 아낌없이 배설해주며 땅을 새롭게 만들어준 암소들의 덕분이겠죠. 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도 당신은 잔디밭을 만들겠다고 우리 집에다 이 풀들 중 단 하나만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신경 써서 돌봐야 하고 또 힘은 얼마나 들겠어요. 그 영국 잔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떠들게요. 이번엔 사장님께서 모든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장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암소 한 마리를 끌어왔습니다. 아주 예쁜 암소로 체중은 500kg, 먹는 양은 하루 푸른 풀 70kg을 먹습니다. 10cm 정도로 풀을 일정하게 깎아주는 셈이니까 잔디로 써도 좋고 골프하기도 적당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매일 배설해주는 쇠똥이 평균 직경이 25cm로 무게는 2kg 되는 것을 하루 12개 정도 배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24에서 25kg씩이나 배설하니까 잔디가 살아있는 6개월 동안 4, 5톤 정도의 쇠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암소는 자신이 소변을 보내서 자라난 풀, 즉 질산염이 풍부한 풀만 뜯어먹습니다. 반대로 배설물을 싸놓는 데 가서는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학자들이 소가 거절한다고 해서 거위의 풀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거의 곳곳에 생겨납니다. 그때에 거부 풀밭의 전문가인 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데이지 꽃들이 다시 등장하는군요. 암소가 내버려 두어도 근생엽으로 된 이 데이지 꽃잎들은 10cm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암소들이 거부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쐐기풀들도 다시 찾아옵니다. 또 이 쐐기풀들과 함께 등장하는 스타는 명아주풀입니다. 잎의 모양 때문에 그리스어로는 거위발이란 뜻의 캐노포드라고 합니다. 질소를 좋아하므로 질소를 구할 수 있는 쓰레기더미나 동물들의 배설물 근처에서 자라납니다. 인간이나 가축 근처에서 서식했던 이 풀을 중세기에는 착한 낭리 또는 그냥 착한 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 근처에 사는 관계로 정말 착하게도 명아주 풀은 사람에게 나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알코올에 넣고 술을 담그면 반고흐나 그 밖의 다른 이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고만 독성 있는 압생트가 됩니다. 1876년 드가드 독주로 말입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독주에 대한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사장님께서 암소를 해고시키고 잔디를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롤리엄 잔디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결국 생명이 만들어낸 자연적인 풀밭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식물만 좋아한다면 그걸 고집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비도 그만큼 많이 드니까요. 데이지 꽃에게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벨리스 페레니스, 그는 언제나 찾아오는 미인이니까요. 식물학자인 사장 부인은 이 자연 속의 가장 자연적인 잡초에 대한 것도 남편이 받아들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인간이 수천 년 전부터 선별해서 재배해온 식용 킬입니다. 나달을 잘 보세요. 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나달은 바로 퀴리의 조상인 야생키리 씨앗입니다. 이것을 요즘 지중해 부근에선 당신을 신경질나게 만드는 잡초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기다란 촉수 같은 게 보입니다. 이 촉수는 인간이 교배시켜 만들어 놓은 퀴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하는데 사용된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비가 오거나 또는 습기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물기는 이 촉수 같은 걸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미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혼자 힘으로 심겨지게 하는 셈이죠. 여기선 다른 풀들 때문에 조금은 부자유스러울 겁니다. 이것은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도 문제없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잘 보게 될 거예요. 자, 됐군요. 새끼 잡초를 보세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땅을 찾는 거라고요. 땅을요. 바로 그때 맨 먼저 데이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롤리엄, 잔디의 친구인 데이지는 친구가 좀 자란 후 풀깎기 기계로 베어진다고 해도 항상 다정하게 지냅니다. 데이지는 잎이 땅에 달라붙는 근생염을 가진 식물에 속합니다. 잔디는 무지하고 고집세게 그 자리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라틴어 학명으로 항상 되돌아오는 미인이란 뜻의 벨리스 페레니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롤리엄 잔디와 함께 온화한 기후에 사는 친구 토끼풀들입니다. 간에 좋고 통풍성 관절염, 비만, 동맥경화증, 방광결석 등에 좋다는 민들레, 진짜 약국인 셈인 학명 타락사컴 오피시날. 약국이 개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민들레꽃도 아침이면 열고 저녁이면 닫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무리들 속에는 종종 실비어도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꽃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그야 예쁜 데다가 엉뚱하게도 온화한 기후에서는 가을까지도 꽃이 피어있기 때문이죠. 사장님은 훑어봤던 책에서 잔디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부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잔디를 밟아주고 나면
그 이에 줄어나는 플랭타조 마조르라는 큰 질거미가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큰 질거미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서 잘 자랄 뿐 아니라 둥근 잎을 갖고 있어 돼지꽃과 혼동되지는 않습니다. 초원의 오솔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질경이의 사총격인 이 질경이는 잎이 창끝 모양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처럼 길쭉한 잎을 가진 질경이도 쓸모는 있습니다. 이 질경이의 잎을 화상이나 벌에 쏘인 데 붙이면 좋고 눈이 피로할 때 안약으로도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루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름으로는 꽃등에라고 합니다. 무엇을 빤다는 걸까요? 젖병일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젖병이랄까요? 이 꽃등에들은 초봄에 자기가 낳은 유충들이 진딧물을 잘 찾을 수 있는 어린 식물싹에다 놓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딧물의 번식은 봄에 식물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꽃등의 어린이들이 진딧물 잡는 방법을 배우는 두 가지 학습 내용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진딧물을 조용히 기다릴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지기를 가지고 서서히 접근할 것. 접촉이 끝났으면 더듬이를 이용해 그것이 정말 진딧물인지 확인할 것. 다음 머리 근처에 있는 분비샘으로부터 풀을 내서 자기를 진딧물에 붙일 것. 그리고 턱으로 찢고 다음에는 스르르 파먹어 들어가라. 아니, 발부터는 안 된다고요. 자, 그 이유를 알려주죠. 둘째, 많은 진딧물을 동시에 잡는 적극적인 방법. 더듬이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진딧물이 많은 곳으로 돌진해 갈 것. 여러분의 옆구리에 있는 복부의 분비샘은 조금만 건드려도 풀이 나오므로 진딧물을 풀로 덮고 꼼짝 못하게 할 것. 그 결과 이미 풀에 달라붙어 버린 진딧물은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는 차례로 하나씩 파먹기만 하면 됩니다. 빈 껍질은 생물 분해성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생명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물 생명체를 만들면서 자신이 동물계에서 원하는 희생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양 지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땀을 나게 하기 때문에 땀의 아버지란 뜻의 아랍어 아브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기관지염에 좋으며 샐러드나 스프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줄기나 꽃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으나 요즘에는 약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마치 인기를 만회하려는 듯이 식물을 먹는 자를 또 먹는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기서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식물성 동물을 먹는 육식성 동물을 만들다 보니 식물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육식성 동물을 먹는 또 다른 육식성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오키나와의 일본군들이 그랬듯이 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 미쟁이 땅거미 굴 같은 많은 함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세! 아이고 실패했군요. 경탄할 만한 것은 거미가 흙과 줄로서 엮어 만들고 실로 경첩까지 만들어서 다른 바로 이 뚜껑입니다. 문 좀요. 고마워요. 악마 같은 놈들의 이 같은 발명에 맞서 생명은 어떠한 악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명은 브라키니우스 크레피탕스라는 방귀 풍뎅이를 만들었답니다. 이 풍뎅이는 공격 시 뱃속에 두 군데 들어있는 내용물을 혼합해서 항문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 방귀는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과 터지는 소리가 나게 하는 효소로 만든 혼합물입니다. 식물성 동물을 먹는 육식성 동물을 만들다 보니 식물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육식성 동물을 먹는 또 다른 육식성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오키나와의 일본군들이 그랬듯이 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 미쟁이 땅거미 굴 같은 많은 함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세! 아이고 실패했군요. 경탄할 만한 것은 거미가 흙과 줄로서 엮어 만들고 실로 경첩까지 만들어서 다른 바로 이 뚜껑입니다. 문 좀요. 고마워요. 악마 같은 놈들의 이 같은 발명에 맞서 생명은 어떠한 악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명은 브라키니우스 크레피탕스라는 방귀 풍뎅이를 만들었답니다. 이 풍뎅이는 공격 시 뱃속에 두 군데 들어있는 내용물을 혼합해서 항문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 방귀는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과 터지는 소리가 나게 하는 효소로 만든 혼합물입니다. 느린 동작 부탁합니다. 숨이 막히고 구역질이 나는 이 거미는 덤빌 생각을 못하는군요. 한마디로 다른 것을 먹는 자를 또 먹게 되는 자를 만들고
다른 것을 먹었던 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만든 끝에 끝까지 오게 된 생명은 결국 인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둘째, 많은 진딧물을 동시에 잡는 적극적인 방법. 더듬이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진딧물이 많은 것으로 돌진해 갈 것. 여러분의 옆구리에 있는 복부의 분비샘은 조금만 건드려도 풀이 나오므로 진딧물을 풀로 덮고 꼼짝 못하게 할 것. 그 결과 이미 풀에 달라붙어 버린 진딧물은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는 차례로 하나씩 파먹기만 하면 됩니다. 빈 껍질은 생물 분해성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생명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물 생명체를 만들면서 자신이 동물계에서 원하는 희생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양 지치처럼 말입니다. 이 식물의 프랑스어 이름은 이것이 땀을 나게 하기 때문에 땀의 아버지란 뜻의 아랍어 아브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기관지염에 좋으며 샐러드나 스프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줄기나 꽃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으나 요즘에는 약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마치 인기를 만회하려는 듯이 식물을 먹는 자를 또 먹는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기서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식물성 동물을 먹는 육식성 동물을 만들다 보니 식물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육식성 동물을 먹는 또 다른 육식성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오키나와의 일본군들이 그랬듯이 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 미쟁이 땅거미 굴 같은 많은 함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세! 이거 실패했군요. 경탄할 만한 것은 거미가 흙과 줄로서 엮어 만들고 실로 경첩까지 만들어서 다룬 바로 이 뚜껑입니다. 잔디를 심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우유도 얻고 고기도 얻으려고 이곳에 암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착했던 것 외에 사람이나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2차 대전 후는 아무것도 이주해 올 수 없었습니다. 다만 1500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노르포크 섬을 생태학적으로 종합해보면 약간의 자연훼손이 있기는 해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섬보다는 훨씬 적은 섬이 여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식물들도 노르포크 섬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1830년 이 섬을 사냥보호지구로 정하고 군인들이 토끼 한 쌍을 갖다 놓았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으므로 섬 안에서 번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말하자면 토끼 수용소인 셈이죠. 토끼는 특히 초식동물입니다. 토끼는 고사리 같은 독이 있는 풀은 먹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잘 먹습니다. 토끼가 홍당무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뿌리를 갉아먹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토끼는 땅굴을 파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토끼는 땅굴 파기에 좋도록 유연한 몸과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제 식물로만 가득 찬 이곳에서 토끼들만이 잘 자랄 것이라 믿었습니다. 토끼들을 잡아먹을 동물들이 없으니 이 토끼들은 몽땅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생명은 자기가 만들어준 토끼를 보고 아이고 이놈들은 많이 먹고 새끼도 많이 나니 포식하는 놈이 필요하겠군. 그것도 보통 놈이 아닌 걸로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우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지대공 공격을 가할 만한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맹수는 새매의 사촌인 참매입니다. 몸의 길이는 50 내지 62cm, 날개폭은 1m 20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먹이를 쫓을 때 거의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숲에서도 잘 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잔디밭을 가꿔보고 싶은 성미 급한 사장님은 잔디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대강 훑어봅니다. 최소한 제1장에 적혀있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그러면 잔디는 자라게 됩니다. 잔디는 단연생초로서 풀을 베어주면 베어줄수록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장님은 일을 보러 회사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맨 먼저 데이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롤리엄, 잔디의 친구인 데이지는 친구가 좀 자란 후 풀깎기 기계로 베어진다고 해도 항상 다정하게 지냅니다. 데이지는 잎이 땅에 달라붙는 근생염을 가진 식물에 속합니다. 잔디는 무지하고 고집세게 그 자리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라틴어 학명으로 항상 되돌아오는 미인이란 뜻의 벨리스 페레니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롤리엄 잔디와 함께 온화한 기후에 사는 친구 토끼풀들입니다. 간에 좋고 통풍성 관절염, 비만, 동맥경화증, 방광결석 등에 좋다는 민들레, 진짜 약국인 셈인 학명 타락사컴 오피시날. 약국이 개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민들레꽃도 아침이면 열고 저녁이면 닫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무리들 속에는 종종 실비어도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 생명은 수백 년 동안 이 남태평양 북한 노르포군도의 이 섬 안에는 조그마한 포유동물도 사람도 토끼도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참매 같은 포식자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섬을 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은 알아서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토끼를 풀어놓은 이 작은 섬의 경우 생명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토끼들은 풀어놨고 땅굴들을 파놓고 풀을 먹어치웠으므로 흙은 바람과 비에 쏠렸고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은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50년이) 흐른 후 우리 촬영팀이 토끼들만의 수용소인 이 섬에 갔었을 때 생명은 인간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섬에서의 가장 뚜렷한 주인이 됐음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번식은 봄에 식물 수액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꽃등의 어린이들이 진딧물 잡는 방법을 배우는 두 가지 학습 내용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진딧물을 조용히 기다릴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지기를 가지고 서서히 접근할 것. 접촉이 끝났으면 더듬이를 이용해 그것이 정말 진딧물인지 확인할 것. 다음 머리 근처에 있는 분비샘으로부터 풀을 내서 자기를 진딧물에 붙일 것. 그리고 턱으로 찢고 다음에는 스르르 파먹어 들어가라. 아니, 발부터는 안 된다고요. 자, 그 이유를 알려주죠. 둘째, 많은 진딧물을 동시에 잡는 적극적인 방법. 더듬이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진딧물이 많은 곳으로 돌진해 갈 것. 여러분의 옆구리에 있는 복부의 분비샘은 조금만 건드려도 풀이 나오므로 진딧물을 풀로 덮고 꼼짝 못하게 할 것. 그 결과 이미 풀에 달라붙어 버린 진딧물은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는 차례로 하나씩 파먹기만 하면 됩니다. 빈 껍질은 생물 분해성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생명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물 생명체를 만들면서 자신이 동물계에서 원하는 희생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양 지치처럼 말입니다. 이 식물의 프랑스어 이름은 이것이 땀을 나게 하기 때문에 땀의 아버지란 뜻의 아랍어 아브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기관지염에 좋으며
샐러드나 스프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줄기나 꽃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으나 요즘에는 약간 잊혀져 버렸습니다. 진딧물을 풀로 덮고 꼼짝 못하게 할 것. 그 결과 이미 풀에 달라붙어 버린 진딧물은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는 차례로 하나씩 파먹기만 하면 됩니다. 빈 껍질은 생물 분해성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생명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물 생명체를 만들면서 자신이 동물계에서 원하는 희생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양 지치처럼 말입니다. 이 식물의 프랑스어 이름은 이것이 땀을 나게 하기 때문에 땀의 아버지란 뜻의 아랍어 아브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기관지염에 좋으며 샐러드나 스프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줄기나 꽃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으나 요즘에는 약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마치 인기를 만회하려는 듯이 식물을 먹는 자를 또 먹는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기서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식물성 동물을 먹는 육식성 동물을 만들다 보니 식물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육식성 동물을 먹는 또 다른 육식성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오키나와의 일본군들이 그랬듯이 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 미쟁이 땅거미 굴 같은 많은 함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세! 이거 실패했군요. 경탄할 만한 것은 거미가 흙과 줄로서 엮어 만들고 실로 경첩까지 만들어서 다른 바로 이 뚜껑입니다. 문 좀요. 고마워요.